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8일, 사전투표까지는 단 사흘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운동 막판인 건데 격차를 벌리려는 쪽과 좁히려는 쪽, 양쪽 모두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중도층 잡기에 막판 역량을 쏟으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학과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한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간담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금과 취업에 대한 고충뿐 아니라 당장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후보가 청년 임대주택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학교 근방의 월세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학교 안에 종합 복지시설 비슷하게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부장주택들을 공공이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번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 후보가 대학을 찾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해 연구원과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수원, 용인, 남양주시를 훑었는데 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많은 경기 지역 아파트 총과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줄면서 유권자 절반 가까이 몰린 수도권, 특히 여론조사 응답을 유보한 이른바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공략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이웃과 손잡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12.3 내란 사태를 막은 건 광장으로 나온 젊은 세대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녀린 응원봉을 든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결국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남양주 유세 마지막에는 남녀와 세대 간의 싸우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갈라치기 비판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격차를 벌리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을 잡기 위해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같은 논란이 일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고 이른바 한일전 프레임 역시 이번 선거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부 압박 논란이 일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철회를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막판 중도층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 온건파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토대입니다. 굴복 계엄으로 훼손된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면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포함해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일전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친중 공세에 대응하면서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추겠다는 실용 외교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으로 하겠다는 구상도 직접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최대 표반,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성과라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고 마지막 일정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를 돌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을 찾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저기 붙어있는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거 보셨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어요. 미군 기지 앞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는 거 아시죠? 왜냐?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와 붙어있는 중국, 엄청나게 큰 나라, 러시아 큰 나라, 일본도 옆에 있고 북한 핵무기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 원가에 제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특혜다. 46만 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주냐.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한 GTX의 연장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장 노선 중 하나인 이곳 오산역을 찾아 출퇴근 혁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도 GTX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이 원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북권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른바 노도강, 특히 노원구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일정이 이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지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선거 전 초반에 비해 격차를 좁혔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공세가 먹혔다고 보고 끝까지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을 거치며 집중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거북섬 이슈인데 아예 진상규명 특위까지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최대한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김문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대선에서는 D-8일은 야구로 치면 7회 초입니다. 7회부터 진짜 승부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린 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어느 시중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5일 동안 8%를 올린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대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 후보가 시흥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유치를 내세운 걸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거북섬 상가는 공실률이 높은 유령 상권인데 자랑했다고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까지 빗대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들며 선거 이슈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JTBC는 오늘부터 4일간 연속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확인한 그 지역의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구 경북입니다. 선거 전 초반엔 많이 흔들리는 듯했던 보수세가 다시 짙어진 듯했지만 여전히 12.3 계엄 전 선거와 이번 선거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찾아왔을 땐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중질환이 됐는데 상대방 후보가 거짓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단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서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지. 우리는 몰랐잖아. 24평짜리 아파트에서 하고 자기 수중에 돈 몇 억 있는 거 고작 그거 뿌이고 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갈등이 가라앉고 김문수 후보의 강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여론조사에도 반영돼 지난주 대구 경북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기는 했는데 대구 75.14%, 경북 72.76%였던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고3인데 생일이 지나서 올해 첫 대선이 무조건 국힘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10대들 사이에서는. 두 번째 탄핵도 같은 당에서 나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 탓에 과거에 그랬듯 무조건 국민의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보수 지지세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나뉜 영향도 있습니다. 말을 제일 잘해줘가지고 그나마 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수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한쪽이 단일화를 해야 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남은 8일 TK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더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현장,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찾은 경기도 안성으로 가봤습니다. 네. 현장에서 김 후보보다 더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김 후보가 도착을 했는데도 연설을 계속한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우덕이가 1848년생이니까 200년 전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경기도지사를 지낸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안성에 오면은 우선 바우덕이 생각이 납니다. 네, 김 후보를 세워놓고도 이렇게 7분 가까이 발언이 끝나지 않자 캠프 관계자가 나섰는데요. 그래도 이 멈추지 않는 연설, 그다음 평택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오산 현장에서는요. 후보가 도착해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캠프 측이 노래 소리를 키워서 마무리했습니다. 김문수는 오직 민주주의와 나라의 건설, 국방, 안보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김문수가 왔습니다. 김문수. 이렇게 계속 말을 끊질 않자 노래 소리를 아예 키워버렸군요.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전직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좀 참석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는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그리고 이 자리는 없었는데 남경필 전 지사까지 민선 1에서 6기 전 경기도지사 4명이 모두 김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이 중에는 임 전 지사를 빼고는 모두 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지사를 지냈습니다. 이 다음 바로 7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김 후보 선배들에게 오늘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전직 도지사 중에 다들 오시고 딱 한 사람 여기 프레카드 붙은 사람 있죠? 그분 빼고는 다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 지사님들이 다 나온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되지요. 참고로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도지사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현장은 어딘가요? 네, 다음 현장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찾아간 경기도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여행 유튜버 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오지 남들 안 가본 데 이런 데 가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한 10만만 살아남더라도 그 유튜버 하면 좀 먹고는 살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이후에 대학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선거 막판에 20대 표심을 공략한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간담회 이후에 이준석 후보와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선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후에 대학교 처음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가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좀 강한 걸 나타났는데 청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뭘까요? 거의 뭐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예상하면서 극우 세력의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자 같은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마지막 현장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있는 수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하나 보시죠. 수원시가 내걸은 투표 동료 현수막을 문구를 넣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평범한 현수막처럼 보이는데 어떤 게 이상하다고 한 건가요? 네, 이 위원장이 직접 댓글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아니라 숫자 1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며칠 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만 왜 2장을 넣었냐면서 선관위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논란을 일으킨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빨리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다만 두 글 현재 모두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현장은 여기까지 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2시간여 동안 회의를 하고도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대선이 끝나고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직접 오지 못한 법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126명 중 회의 정족수인 과반이 출석하면서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지정된 안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 20분간 회의를 열고도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서 대선 뒤의 원격 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존 2개 안건을 보다 구체화시킨 5가지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거나 특검이나 탄핵,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회의를 이어갈 날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표결을 통해 참석한 구성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의결되고 법관 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세 사람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늘 전격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세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이 CCTV와 차이가 있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8시 45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차례 집무실에 들어갔고 계엄을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날 저녁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10분 남짓 집무실에 있다가 나왔고 대통령 옆자리로 가서 계엄을 말리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회의라는 통보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복 차림으로 밤 9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차이가 있다면 머문 시간이나 빈도에서 3명 모두 CCTV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뒤 올 5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확히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증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헌재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헌재의 판결문을.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 역시 자신들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홍 전 차장이 폭로한 날에 통화 기록이 지워진 겁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원격으로 삭제한 주체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관계자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서버 관리 권한을 갖는 경호처 누군가가 이들 3명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초기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통화 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기기를 초기화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12월 6일은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당일입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 53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 관계자의 폭로와 함께 그에 대한 경질이 발표된 시점이 비화폰 초기화 시기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실행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여사 라인으로 그간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해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 등의 포렌식을 대부분 마쳤는데 조직적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경찰 수사를 취재 중인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경찰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 관련 CCTV를 확보했다는 건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를 비추는 CCTV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 대접견실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인 10시 17분 이 대접견실에서 5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CCTV를 통해 이날 국무위원들이 접견실에 언제 도착했고 또 집무실에는 누가 얼마 동안 들어가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5분짜리 국무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국무총리, 당시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밝혔던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다른 점들이 있더라라고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의 경찰 진술 조서를 한번 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는 8시 55분쯤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안에 누가 더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8시 40분쯤 집무실로 바로 들어갔더니 이 법무장관, 국방장관이 있었고 1, 2분 뒤 국무총리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9시 55분쯤 도착했고 집무실로 들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모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엄을 전혀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과 충돌하는 CCTV 영상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네, 뭐 어떤 점이 충돌하는 건지는 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들이 그동안 계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밝힌 게 맞나? 이렇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경호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를 방관하는 등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 방조범, 내란 공범으로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게다가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선 출마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CCTV 영상이 확보가 됐고 여기에서 이들의 진술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면서 그간에 의심되던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CCTV 영상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 전 장관의 수사기관에서는 사전에 몰랐다, 반대했다며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국무회의를 일부 옹호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회동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충암고 후배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증언이 CCTV와 다르다면 이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마침 경찰은 삼청동 안가 CCTV도 넘겨받기로 해서 이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된 샤넬백 2개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나는 2022년 당시 802만 원, 다른 하나는 1,271만 원입니다. 여기에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더하면 통일교 측이 준비한 김 여사 선물 가격은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에서 샤넬백 2개의 가격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건넨 샤넬백은 802만 원,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해 7월에 전달한 샤넬백은 1,271만 원이었습니다. 취임 뒤 선물한 가격이 400만 원가량 높아진 겁니다. 당시 해당 가격의 샤넬백 제품으로는 핸들 장식 플립백과 클래식 라지 플립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클래식 라지 플립백은 샤넬백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1인당 한 해에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유 씨는 각각 85만 원과 200만 원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백으로 바꿔갔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진법사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도 유 씨에게 가방을 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방의 가격을 합치면 2천만 원 남짓, 현재는 더 올라 2,700만 원을 웃돕니다.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사의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선물 가격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가격대를 추정할 수 없는 천수산 농축차 선물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김 여사 본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물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조만간 유 씨를 비롯한 김 여사 측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5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 사이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오가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내란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불법계엄 사과의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법정에서도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 대화할 뿐 직접 변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재판처럼 침묵을 이어간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시 받았던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을 긴박하게 줬다는 겁니다. 이 전 여단장이 부하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현장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통화한 시간과 횟수 등이 저장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론조사 대남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오 시장이 명 씨와 만난 날 명 씨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 당시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명 씨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7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는 안 됐지만 미수신 전화를 알려주는 캐치콜 문자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명 씨는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어 전화를 못 받았고 이후 오 시장 연락을 받아 저녁 자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저녁 여론조사를 논의한 뒤 강 전 부시장과 조사 문항을 협의했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관련자들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오 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에 앞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 구속된 명 씨는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늘이한테 하실 말씀 없나요? 왜 죽이셨나요?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 명 씨는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11일부터 반성문을 거의 매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28번이나 냈습니다. 명 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하늘 양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작 법정에 나온 명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거란 지적이 나왔지만 명 씨 측은 형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범행 당시 명 씨가 충분한 인지 기능이 있었고 지적 손상이 없었다며 명 씨의 행동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거운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양 가족은 법정에 남아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는 오늘까지 2,446장이 접수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에 부과하려던 50% 관세 조치를 한 달 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트럼프는 관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말을 또 바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50%를 다시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July 9th would be the date. That was the date she requested. Could we move it from June 1st to July 9th? And I agreed to do that. 7월 9일은 당초 모든 국가에 정해진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입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선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신뢰만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Putting more sanctions on Russia?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more serious? Absolutely. What the hell happened to him, right? 푸틴을 향해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추가 제재를 입에 올리길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의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Well, that's going to be my determination. That's going to be nobody else's determination. We'll see how Russia behaves. We see what's going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취임 넉 달째가 되도록 휴전 협상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휴전안이나 제재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뒤집으면서 전쟁 당사자들 사이에 불신의 골만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오늘로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127일째 관세와 외교 등에서 오락가락 행태를 반복하면서 리더십 위기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명단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까지 나서서 트럼프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이번엔 외국인 학생 명단을 공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들 학생의 국적과 이름 모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They're 31%, but they refuse to tell us who the people are. We want to know who the people. 유학생들의 등록 자격을 뺏으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자 새롭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140여 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이 가장 많은데 중국 국적자인 유학생만 1,200명이 넘습니다. 하버드대가 중국과 학문적인 협력을 많이 했다는 이유에서 중국인 학생들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确实美国有很多政策都是会针对去专门的去针对中国留学生对中国留学生进行一些限制包括因为一些意识形态问题 미국 공화당은 하버드대에 중국과 연계성을 밝히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학살한 걸로 보이는 중국 준군사 조직을 하버드대가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대학들과 군사 연구를 했는지도 소명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교육의 정치화는 안 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美方有关做法只会损害美国的形象和国际信誉。中方将坚定维护海外中国学生和学者的正当合法权益。 하버드대는 1879년 닝부 출신 학자를 받아들인 뒤 중국과 오랜 학문적 인연을 자랑해왔습니다.
동문 가운데는 2010년대 초에 다닌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동딸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다시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대결을 하자,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달리 대선은 상대에 대한 고발, 맞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고발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차 토론 이후 주말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고소 고발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이 거짓이라며 고발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해당 발언으로 맞고발했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자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조성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실패한 사업을 자랑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커피원가 120원 발언 공격 등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자 허위사실 유포 고발로 맞대응했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 시도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이나 H&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등이 거짓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에 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 대응단을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서 허위사실 공표죄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허위사실 유포 고발전을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뿐이라는 거였는데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후 28일까지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다며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시 제기될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압박도 가했습니다. 10%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을 그까지 감수하겠느냐.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 명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 대선에서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인데 정치부 유한울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보시면요.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수치가 50.7%로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섭니다. 네. 또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도 좀 보시면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37.6%와 10.4%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이 후보는 떨어지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올랐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단순 합산된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 양자 대결을 붙이면 51.1% 대 43.9%가 나옵니다. 단순 합산대와 다른 결과죠. 네.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 중 40.1%만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요.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44.4%,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도 15.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나온 한국 리서치 조사에선 이준석 후보 지지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 20%, 김 후보는 38%, 없다 혹은 모른다고 한 응답자 38%로 역시나 표 이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컨벤션 효과는 끝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표 이탈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범보수 진영으로 묶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지 기반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후보가 주요 지지층 연령대도 다르고요. 그동안 대통령 탄핵이나 부정선거론 등 사안별로 보여온 입장 차이 때문에도 그렇다는 평가인데요.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차라리 다른 후보들이랑 단일화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히곤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엔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득표율이 15% 이상 돼야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거기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다만 개혁신당은 여기에 대해 정당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 충당 가능한 만큼 썼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선 만일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단일화를 안 해 범보수 진영이 졌다. 이렇게 이준석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말하고 있어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날짜 걱정 대 날인 걱정. 자, 오늘 29일 사전투표 지금 3일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 서로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에서 날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사전투표일이 지금 목, 금, 평일인데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토요일에 투표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지자들이 토요일에 나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면요. 자, 토요일은 사전투표일이 아니다. 자, 사전투표 주말에 없다. 또 목금 사전투표 적극 알리고 독려해야 된다. 이런 홍보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일부 지지자는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토요일에 투표 없어. 토요일에 투표 없어. 노래를 만들었군요. 근데 이번에 대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로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고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금토가 선투표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선거로 선거일이 화요일로 결정되면서 하루씩 당겨진 셈이죠. 참고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화요일 날 선거가 실시됐고 그때도 사전투표는 목금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요일이 어린이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평일날 실시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셈인 것이죠.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직접 나서서 혼동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목요일, 금요일 투표한다는데 혹시 토요일 날 투표한다고 미루다가 사전투표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날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군요. 그러면 날인 걱정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날짜 걱정이라면 국민의힘에선 지금 날인 걱정, 개인들이 투표용지에 자기 도장을 찍을까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도장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김문수 후보는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해달라, 자신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 일각에서는
개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전투표 동료라는 마당에 기껏 나와서 투표한 사람이 무효표가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인 도장 투표는 가짜뉴스다. 또 본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면 사전투표는 목금이고 개인 도장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리 잘 듣고 또 사전투표장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남미 된다. 자, 선거 때마다 보시면 상대방이 당선이 되면 남미처럼 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제가 돌비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번 선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요. 자, 내란 사태를 단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미에 뭐 하는 나라, 부 뭐 하는 나라, 한때 정말로 잘 나가다가 군사 사법 쿠데타, 독재 이런 걸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렸잖아요. 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이 민주주의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불안정한 나라에 빗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 남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죠. 우고 차베스를 언급하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도 보시면요. 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집권하자마자 대법관을 대폭 늘렸고 집권 내내 법원은 권력의 신화가 됐다면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있었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자,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포퓰리스트라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알겠습니다. 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이게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세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지하에서 별 따기. 자, 우리나라 군인들 장성으로 진급을 하면 보신 것처럼 삼정검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장군 칼입니다. 네. 삼정검, 보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보검이요? 예, 그렇습니다. 보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저렇게 직접 원스타로 진급을 하면 수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에 진급 대상자 소속 부대에다가 자, 이 삼정검을 받으러 국방부에 있는 국방 컨벤션 웨딩홀이 있는 건물인데요. 그 지하로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성 진급자 입장에선 굉장히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일 수 있는데 주차장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조보경 기자에 따르면 네. 자, 지금 군 통수권자의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진급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주거나 장관에게 위임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나 장관 모두가 직무대행이라서 주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받더라도 그 칼날에 대통령 이름을 새기는데 지금 탄핵 상태라서 그 이름이 새겨진 걸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름을 새기지 못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만 새긴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연기를 해서 차기 정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불만이 나왔고요. 굳이 주차장에서 불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자 지금 논란이니 국방부에서는 이 수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 만든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선박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고 과정을 모두 목격했는데 이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 균형을 잃고 해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21일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구축함 진수식이 열렸는데 진수 과정에서 배가 넘어져 일부가 물에 빠지고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고 전 과정을 목격했는데 북한은 오늘 노동당 간부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조사그룹이 리형선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소환해 구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청진조선소 지배인 등이 소환되고 실무간부 3명이 구속됐는데 구속 대상이 노동당 간부급까지 확대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당시 사고를 범죄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구속 대상자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연일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걸 두고 내부 기강잡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종을 울리자는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내부적인 기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을 밝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축함을 중요 전략 자산으로 여기고 사고 조사 과정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구축함의 단순한 복구뿐만 아니라 국방 건설 관련된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은 다음 달 당 전원회의 이전에 구축함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밝힌 상태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도심의 벌레떼 동양하루살이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워서 번식 규모가 크게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미사대교 근처입니다.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때로 몰려 있습니다. 해충이 아닌 거를 안다고는 하지만 특히 해가 저문 밤에는 더 활발해져 수백 마리씩 여기저기 달라붙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5월부터 부화하는데 한 마리가 낳는 날은 1,000개에서 2,000개가량. 이후엔 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반 빛에도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블루라이트 파장 빛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조명을 켠 포집 장치를 강 위에 설치했더니 한 곳에서만도 최대 10만 마리가 잡혔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강변에서 400m가량 떨어진 서울의 한 시장에도 몰립니다. 아유, 마늘좀 막 맛도 뭐 해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음식이니까. 아예 간판불을 끈 채 저녁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불을 끄게 되면은 좀 덜 보이긴 하는데 불을 끄게 되면은 매출에도 영향이 생기니까 오히려 좀 큰 고민이죠. 이 때문에 지자체는 일부 구간에 블루라이트를 없앤 조명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벌레가 많았어. 작년에는. 진짜 막 쓸었어. 이 등을 이제 달고부터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번식이 더 늘 거란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평년보다 더운 여름 날씨가 예상돼 가을에 또 한 차례 번식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이 곤충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래서 1년에 얘네들이 발생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얘네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동양하루살이가 증가하기 쉬운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거라며 화학적인 살충이 아니라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빠른 시내버스 첫 차는 새벽 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지 대선을 앞두고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첫 차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첫 차 중에서도 가장 빨리 출발하는 첫 차, 이 8146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제가 차고지에 나와 있는데요. 평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매일 새벽을 열어온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이 버스. 차고지부터 꽤 많은 승객이 탑니다. 준비한 음료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건물 청소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를 못 타면 깜빡 늦잠 주무시면? 저는 늦잠 자는 법이 없어요. 12년 동안? 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강남역 주변이 최종 목적지. 출발 10분도 채 안 돼 앉을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깔판을 꺼내고 가방을 맡기는 한 승객. 먼저 탄 승객 발판에 앉습니다. 같이 가려고. 매일 보시는 분이에요? 네, 날마다. 일터도 같으시고? 네, 일터도 같아요. 2년 전 첫 차 시각이 15분 앞당겨진 덕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면 아침에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늦으면 우리가 더 바쁘지. 이제 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일 첫 차를 타시면 좀 고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피곤해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가면 일 못 하잖아. 출발한 지 30분째. 이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만원 버스가 달린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네, 몰라요. 안 타보면 모를 것 같아요. 창밖은 여전히 고요한 새벽. 하지만 환한 버스 안은 지금 이 새벽 가장 활기찬 곳입니다. 이 첫 차를 타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타세요, 항상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타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벌어서 두 애들을 다 대학교를 가르치고 다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새벽 만원 버스에선 이 가방고리가 필수입니다. 상대가 불편하니까 상대 불편하지 않게끔 덕분에 그래도 다른 분들도 거시네. 네, 그렇죠. 함께 가야죠. 네. 정치들 같이 싸움하면 안 돼요. 드디어 한강을 건넙니다. 조금은 환해진 하늘. 대부분 사람들이 부지런 떨었을 때의 새벽 풍경이지만 이 버스 승객들에겐 내릴 채비할 시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할머니도 애국자니까 잘해서 보내세요. 애국자라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우리는 돈 남한테 시세 안 주고 열심히 벌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내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따라 내렸습니다. 아, 여기 와, 이 큰 건물. 네. 아, 그럼 몇 층 담당하세요? 저 19층이요. 19층. 아, 네. 저희가 어차피 건물 안까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시는 것만 인사드리고. 어쨌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세요. 이제 곧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이 시어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특히 또 거짓말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우리야 뭐 서민이니까는 이제 좀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좋죠. 솔직한 사람도 나오는 좋죠. 국민들 위해서 잘 하시는 분들. 국민들에게 조그나마 작으나마 사소하게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 어쩌면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일지 모릅니다. 이들의 바쁜 걸음이, 이들의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과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도 닿길 바라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6대 0으로 앞서다 갑자기 6대 6이 되자 더그아웃 앞에 이 선수가 나옵니다. 한화 류현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미리 보는 가을 야구 같았다는 롯데와 한화의 3연전. 류현진의 어떤 말이 한화를 깨운 걸까요?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는 토요일 경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롯데 석점차까지 앞서가다 7회 동점을 허용했고 연장 10회에 손호영의 결승타를 맞고 너무 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을 털어내고 싶었는지 다음 날은 1회부터 달아났습니다. 넉 점을 뽑고선 2회 추가로 2점을 더 냈습니다. 정말 이번엔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봤습니다. 6점 차 리드. 그러나 잘 던지던 문동주가 5회에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롯데의 연속 안타가 터지며 손쉽게 6점을 따라잡혔습니다. 이때 더그아웃에 있던 류현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롯데로 넘어갔다 생각한 순간 선수들을 불러 모아선 상대팀이 잘 친 거고 우리가 지고 있지 않으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집중하자고 토닥였습니다. 흔들리던 한화는 6회 말 이원석이 빠른 발로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롯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회 초 전준우의 동점 홈런으로 또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시 연장까지 갔고 요동치는 승부는 10회 말 끝이 났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문현빈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기나긴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이 최근 너무 많은 경기에 나왔던 터라 이날 쉬었는데 이번엔 신인 정우주가 잘 막아냈습니다. 한화의 최근 10경기 성적은 4승 6패.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롯데와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1위 LG를 만납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보검입니다. 초여름,
새로운 시작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방영되는 JTBC 드라마 굿보이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특수팀 경찰 윤동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도 드라마의 기대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열기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만큼 덥겠고 이후에도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6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내리는 비에 대비해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5도로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춘천과 청주, 대구가 27도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